자, 그래서 어, 벌지 전투 41일 기간 중에 초기 6일 동안은 독일이 우세한 파상 공세를 통해 가지고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가 미군의 포로 압송 과정을 교통 정리를 할 정도로 원수 지휘봉이죠. 파이브스타를 육군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손에 들고 다니는 지휘봉, 원수 지휘봉을 사용하면서 미군 포로들의 압송 과정을 교통 정리할 정도로 많은 미군의 포로들이 발생이 될 정도로 초기 7일 동안은 독일이 우세했었는데요. 그 7일이 지난 다음에는 1944년 12월 23일부터는 날씨가 맑아져서 연합군의 공군 전투력들이 제대로 공중 폭격을 함에 따라서 독일군의 그 지상군들이 많이 소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름을 딴 루스벨트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 지역에만 투하가 된 게 아니라 독일군 지역에도 잘못 투하되는 배달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때 루즈벨트 보급을 받은 독일군의 병력들은 주로 보급받은 품목이 허쉬 초콜릿,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담배, 그 다음에 M1 카빈 소총. 자, M1 카빈 소총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주화기 소총은 M16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M16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M16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주화기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예비군들, 대한민국 예비군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포함한 31명의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그 68년 이른바 1.21 사태 이후에 주민등록증 제도나 또 예비군 제도, 야간 통행금지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때 예비군 제도가 생겼는데요. 자,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총기가 바로 M1 카빈 소총입니다.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총기인데요. 그게 M1 카빈 반자동 소총입니다. 반자동 소총. 그래서 그게 루즈벨트 보급이라는 그 우스갯소리 하에 독일군 지역에 투하가 됐는데요. M1 카빈 소총, 허쉬 초콜릿, 또 코카콜라,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담배.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군들은 그걸 배달 사고 난 미군인을 위해서 투하된 그런 군수물자를 독일군들이 운 좋게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스트라이크 담배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독일군들은 군대에 담배 보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주 이유는 독일의 총통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가 금연주의자입니다. 금연주의자로서 담배 피우는 것, 특히 군대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군대 담배 보급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독일군에는 담배 보급이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최전방 부대에다 보급하는 게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담배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루즈벨트 보급을 통해 가지고 연합국 고립 지역에 투하되어야 할 게 자기들 지역에 배달 사고로 투입되는 바람에 투하되는 바람에 그걸 이제 횡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담배인 스트라이크 담배를 즐겨 피웠고 또 코카콜라를 마셨고, 참고로 이어다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1942년 7월 17일부터 43년 2월 2일까지 6개월 반
동안 전개된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독일과 소련 간의 그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미국이 소련한테 지원해 줬던 게 코카콜라, 또 스팸 통조림 아시죠? 스팸. 그 다음에 모토로라의 워키토키 이런 것들을 보급해 줬는데요. 자, 그때 굉장히 소련군한테도 그 코카콜라가 이렇게 피로를 회복해 주는 청량 음료로 인기가 있었듯이 독일도 코카콜라를 원래는 미국한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급을 받았었지만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독일은 적대 국가가 되다 보니까 독일에는 코카콜라가 수입이 안 돼서 결국은 독일이 대체품으로 개발한 게 환타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루스벨트 보급을 통해서 코카콜라도 독일군들이 마시게 되고 스트라이크 담배도 피우고 허쉬 초콜릿도 먹게 되고 카빈 소총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석 달쯤 전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갔을 때 수도 워싱턴 DC를 투어한 다음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하루 잔 적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100년 이상 전통의 허쉬 초콜릿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호텔에서도 제가 호텔 앞에서 유튜브를 찍기도 했는데요. 자, 그 허쉬 초콜릿은 굉장히 유명한 100년 이상 전통의 초콜릿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보급을 통해서 독일군 지역에 잘못 투하된 그 품목 중에 하나가 허쉬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죠. 달콤한 허쉬 초콜릿도 맛보고 좋아하는 그 담배, 스트라이크 담배도 피우고 또 코카콜라도 맛보고, 그래서 그것을 미국 그러한 문물에 맛들인 독일군들이 나중에 종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루즈벨트 보급이라는 배달 사고를 통해서 독일군들이 횡재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 문명 보급품을 맛봤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르덴 대공세가 이제 끝날 무렵인, 즉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의 승인하에서 1945년 1월 7일 이후에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퇴각 과정에서 한 17일, 18일 정도는 계속 그 고립 지역에 고립되어 있던 연합군과 퇴각하는 독일군 간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 펼쳐졌고, 결국은 1945년 1월 25일에는 연합국의 승리로 아르덴 대공세 41일간의 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아르덴 대공세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즉 연합군의 제21 군집단 사령관, 집단군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군집단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부대 편성 단위 중에 최대 규모의 편성 단위가 군집단, 다른 말로 집단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단, 사단, 군단, 야정군, 집단군 이 단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최대 규모의 부대 편성 단위 제21 군집단 사령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아르덴 대공세 후반부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아르덴 대공세의 큰 역할은 우리 영국군이 했다. 미군이 아니라 영국군이 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의 독일 진공작전, 라인강 진공작전은 우리 영국군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휘권을 몽고메리 장군 자기가 가져야 된다. 미군 장군인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아니라 영국군이 지휘권을 가져야 되니까 21 군집단 사령관인 버나드 몽고메리 자신이
그 독일 진공 작전의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니까 연합군 최고사령관 미군 장군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나중에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하기도 하고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인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하기도 했고 1949년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되고 초대 최고사령관까지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당시에 유럽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그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기자회견을 보고 격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장군 중에 점잖은 축에 속했던 12군집단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21군집단 사령관을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에서 지중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롤드 알렉산더 장군으로 교체해버리는 안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자, 해롤드 알렉산더 장군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분은 2차 세계대전의 북아프리카 전선과 이탈리아 전선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인 북아프리카 전선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인 이탈리아 전선을 통할하는 그걸 지중해 관구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관구. 이 지역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본토 중에서도 서부전선의 최고사령관은 미군 장군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최고사령관이었던 반면에 지중해 지역의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은 미군과 연합군을 통할하는 지중해 최고 연합군 사령관은 영국의 장군인 해롤드 알렉산더 장군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장군은 1942년 후반부터 약 2년 반 정도 그 지중해 해역을 담당하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미군과 영국군을 통화를 했었는데요. 버나드 몽고메리 그 장군의 그 기자회견에 격노를 한 서부전선의 최고사령관 미군 장군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몽고메리 장군의 그 21군집단 사령관 그 자리에 지중해 관구의 최고사령관인 영국군 장군 해롤드 알렉산더 장군으로 교체, 일종의 선수 교체를 하는 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이젠하워 장군의 참모가 그 사실을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한테 알려가지고 당신 이런 식으로 계속 영국군이 뭐 독일 진공작전을 주도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자리가 온전하지 않을 거다. 바로 선수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도 평소 정말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자기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된 버나드 몽고메리 영국군 그 21군집단 사령관도 공식 문서를 통해서 서부전선의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사과를 했고요. 또 영국의 61대 총리를 지내고 있었던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영웅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도 의회 연설, 영국 의회 연설을 통해서 아르덴 대공세에서의 미군의 그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찬양을 하고 대신 영국군의 그 전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해서 결국은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최고사령관의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한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게 아르덴 대공세 후반부인 1945년 1월 중순 하순 그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아르덴 대공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유럽 대륙을 탈환, 수복하는 교두보 발판을 확보했고, 그 이후 1944년 8월 25일에는 4년 3개월 동안 점령되어 있던 프랑스 파리를 탈환 수복을 했고, 네덜란드 수복 작전인 마켓 가든 작전은 연합군이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은 계속 이제 일진일퇴를 통해 가지고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41일 동안은 아르덴 대공세라는 독일군의 마지막 최후의 반격을 맞이하긴 했지만은 결국 6주 만에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계속 이제 진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45년 3월 23일에는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인 지크프리트선도 돌파를 하고, 3월 말에는 독일의 라인강의 레마겐 철교를 통해서 라인강을 도하해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을 바로 코앞에 두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 서방연합군보다는 소련군이, 같은 연합군이었던 소련, 동부전선의 소련이 독일의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는 독일이 최후의 반격으로 서방연합군의 최전방 군사 보급기지인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펼친 건데요. 그로 인해서 6주 정도는 서방연합군이 독일 입성이 늦어지긴 했지만 독일의 수많은 전력들이 독일 본토에 있던 AB 전력과 동부전선의 소련군을 상대로 방어를 하고 있던 독일의 정예병력 일부도 차출해 가지고 서부전선의 아르덴 대공세에 투입하는 바람에 결국은 서방연합국의 진격을 6주를 늦췄지만 독일의 패망은 6개월 당기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서방연합군은 아르덴 대공세에서 6주 동안 멈칫 진격이 늦춰지는 바람에 독일의 베를린 입성은 소련한테 빼앗겨버리는, 소련이 먼저 베를린 공방전을 통해서 소련이 서방연합국보다 먼저 베를린에 입성함으로써 나중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연합군들이 분할을 할 때 동베를린은 이 원형 중에서, 베를린 전체 중에서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동쪽 전체는 소련이 점령하는 동베를린 지역은 소련 점령, 서베를린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가 3분의 1씩 분할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베를린,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의 6분의 3은 소련이 점령한 거고, 6분의 1은 미국, 6분의 1은 영국, 6분의 1은 프랑스가 이렇게 분할 점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게 바로 소련군이 서방연합국보다 독일 베를린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역사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6개 파일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반에 있었던 독일의 서부전선에서의 최후의 반격 작전인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를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투 중에서 미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군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9만 명 정도 발생됐던 아르덴 대공세, 미군한테는 엄청난 큰 피해가 초래된 아르덴 대공세였는데요.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아르덴 대공세에서 독일군을 무찌르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30일에는 4월 아까 말씀드린 게 1945년 1월
5일에 아르덴 대공세가 서방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2달 후인 3월 23일에는 독일의 최후의 방어선 지크프리트선이 연합군에 의해서 돌파가 되고 3월 말에는 라인강의 레마겐 철교도 연합군이 도하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4월에 들어서는 서방연합군도 이제 독일 베를린에 입성하지만은 그보다도 소련군이 먼저 독일 베를린을 점령을 해서 베를린 공방전을 통해서 먼저 나치 독일의 상징인 독일 제국의회 의사당 지붕에 소련 깃발이 먼저 꼽혀졌다. 그 과정에서 4월 12일 날 1945년 4월 12일에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요.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하고요. 5월 8일에는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종전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결사항전을 했고 그래서 1945년 7월 16일에는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을 하죠.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실험에 미국이 성공해서 원자폭탄을 확보했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있었던 포스담 선언에서 미국, 중국, 영국이 일본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니까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했고 정식 항복 문서 조인은 1945년 9월 2일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미국의 그 함정 미주리호 선상 갑판 위에서 일본의 외무 대신이 태평양 전선의 극동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전이 됐다라는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데요. 소련의 호신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은 1945년 5월 9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은 그보다 하루 앞선 5월 8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에 권총 자살을 하니까 독일군의 작전참모본부장이 5월 7일에 서방연합국의 사령부가 있는 프랑스 랭스에 가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요. 그 문서의 발효 시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5월 8일 밤 10시 45분을 기해서 모든 지역의 무력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취지의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밤 10시 45분을 기해서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한다. 11시입니다. 밤 11시. 밤 11시를 기해서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한다. 무력 행위를 중단한다라고 발효 시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4월 30일에 권총 자살하고요. 5월 7일 날 독일 국방군의 작전 참모본부장이
서방연합군의 사령부, 즉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 사령부가 프랑스 랭스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독일군의 작전 참모본부장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총사령관 앞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것의 발효 시점은 5월 8일 밤 11시였습니다. 그 밤 5월 8일 밤 11시를 기해서 모든 작전 행위, 무력 행사를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련군, 동부전선의 소련군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인 서부전선에서 미영프 서방연합국이 맞서 싸운 독일군의 병력은 약 50만 명의 병력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서 독일의 동쪽 지역인 소련 지역에서 소련군이 맞서 싸웠던 독일군의 병력은 그의 9배 정도에 해당되는 450만 명 정도의 독일군과 소련군이 맞서 싸웠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동부전선에 있는 소련군이다 이겁니다. 자, 독일의 서쪽인 서부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맞서 싸운 독일군 병력은 50만 명밖에 안 된다. 그에 반해서 독일의 종쪽적인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맞서 싸운 독일군의 병력은 그의 9배인 450만 명 정도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은 미국 서부전선에서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동부전선에서의 소련이다. 특히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동부전선에서 발생된 전투 아니냐. 그곳에서 소련군이 12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됐고 독일, 헝가리, 로마니아는 80만 명 정도의 사상자, 합계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된 인류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동부전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한 항복문서의 발효 시점을 불과 15분 앞둔 5월 8일 밤 10시 45분에 소련군 사령부가 있었던 독일 베를린 외곽 독일 공과대 안에 설치된 소련군 사령부에 가서 독일의 그 독일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최고 사령관이 거기에 소련군을 상대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각이 5월 8일 밤 10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한 독일의 항복문서의 발효 시점은 5월 8일 밤 11시인데요. 그 발효 시점을 불과 15분 앞둔 밤 10시 45분 5월 8일 밤 10시 45분에 독일 베를린 외곽 독일 공과대 안에 설치된 소련군 사령부에 가서 독일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소련의 최고 사령관 주코프 사령관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서부전선의 미영프를 상대로 한 독일의 항복문서의 발효 시점보다 15분 앞선 시점 밤 10시 45분입니다. 5월 8일 밤 10시 45분. 그 시각이 독일 시각으로는 5월 8일 밤 10시 45분이었는데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시각을 기준으로는 이 다음 날인 5월 9일 새벽 00시 45분이었습니다. 새벽 00시 45분. 그러니까 모스크바 시각이 베를린 시각보다 2시간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항복문서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각이 5월 8일 밤 10시 45분이었는데요. 소련 모스크바 시각으로는 그보다 2시간이 앞선 5월 9일 00시 45분, 5월 9일 새벽 00시 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호신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은 5월 9일이고요. 그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 서방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승 기념일은 5월 8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문학 서적을 지금까지 5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부터 9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 2를 출간을 했었고요. 두께가 466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고 여기에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을 담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독일군의 서부전선에서의 최후의 반격인 벌지대전투 아르덴 대공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5개 파일로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략 생각이 한 2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6개 파일인 것 같습니다. 3개? 5개, 6개? 6개 파일인 것 같은데요. 한 2시간 정도, 통산해서 2시간 정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밤 10시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이틀 후에 영화 나폴레옹이 대한민국에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또 12월 20일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도 개봉이 됩니다. 자,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입니다. 연말연시 행복한 즐거운 건강하고 뜻깊고 보람찬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